계단에서 구르게 하고 양육비도 안 주고 진짜 사람이니? 나 오늘도 그날 밤 응급실 복도의 소독약 냄새를 기억합니다. 임신 9달째였습니다. 배는 터질 듯 불러 있었고 남편은 내 팔을 잡아 끌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나 그럼 말해봐. 내가 뭘 모르는지 말해봐. 남편, 닥쳐. 제발 닥치라고 했잖아.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우리를 쳐다봤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 안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결혼한 지 14년째였습니다. 큰아이는 11살, 둘째를 뱃속에 품고 있었고 우리는 수도권의 허름한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시동생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형태였습니다. 나는 그게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싸들고 오셨고 그때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요새 애 아빠가 힘들다던데. 나 어머님, 제가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어야지. 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식탁에 탁 내려놓고 나가셨습니다. 나는 그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평가 대상이구나. 그해 가을 시고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장례식이 치러졌고 나는 임신한 몸으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지하 주차장은 좁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밤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나는 주차장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고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말 몰랐어. 여자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돼. 당신이 결혼한 거 나도 알았어. 근데 애가 둘이라는 건 몰랐다고. 남편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안이 그렇게 된 거야. 여자 집안 핑계 대지 마.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나는 기둥 뒤에 숨어 숨을 참았습니다. 배가 조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나 이제 못 기다려. 정리해 빨리. 남편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명절 지나면 말할게. 여자 명절은 무슨 명절. 지금 당장 정리 안 하면 나 올라가서 다 말할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손을 짚었고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남편이 돌아서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방금 그게 뭐였어? 남편 아니 그냥. 나 그냥이 뭐야? 누구야? 저 여자가 누구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 팔을 잡아 주차장 출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 놓으라고. 아파. 남편 닥치고 따라와 빨리. 나 임신했다고. 배 좀 생각해. 남편 배는 무슨 배?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망치고 다녀. 주차장 출구 계단 앞에서 남편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계단 3개를 굴렀고 옆구리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어머님 저 남편이 저를.
시동생 형수님 괜찮으세요? 일단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 병원은 무슨 병원 이 사람이 넘어진 거야. 혼자 비틀거리다가. 나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끌고 가다가. 남편 또 시작이네 당신 요새 왜 이래 임신하고 나서 이상해졌어. 나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갔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 애가 요새 사업이 안 풀려서 예민했나 보다. 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까 주차장에서 남편 옆에 여자가 시어머니 여자 무슨 여자 장례식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착각한 거 아니야. 나 착각이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시어머니 임신하면 그럴 수 있어. 신경이 예민해지고 환청 환각도 들리고. 나 환각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고요. 시어머니 그만해 며느리야 애 생각해서라도 집안 조용히 하자. 장례 끝나고 집 가서 천천히 얘기하면 안 되겠니?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수도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짐을 쌌습니다. 나 어디 가는 거야? 남편 당분간 사업장 근처에서 지낼 거야. 요새 새벽 출근해야 돼서. 나 그럼 나는. 남편 당신은 애 낳고 조리 잘해 나중에 봐. 나 나중은 무슨 나중 지금 얘기해야지. 남편 지금은 아니야. 나도 머리 아프고 정리할 게 많아. 남편은 그렇게 나갔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큰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허리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애 학원비 내야 돼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어머님 혹시 애 아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나도 몰라 사업장 일 때문에 바쁘다던데. 나 생활비를 안 보내주셔서요. 시어머니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나 그게 아니라 연락이 안 돼서. 시어머니 며느리야 우리 애 붙잡지 마. 그 애도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나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시어머니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으면서 애 아빠 괴롭히지 말고 당신이 벌어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큰아이 엄마 오늘 준비물 사야 돼. 나 무슨 준비물? 큰아이 미술 시간에 쓸 물감이랑 붓이요. 나 다음 주에 사줄게. 큰아이 다들 내일까지래요. 나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큰아이 알았어요.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계란 하나를 풀어 큰아이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나 이혼은 무슨 이혼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이 나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나 감시가 아니라 당신이 주차장에서. 남편 그거 오해야. 동료 여직원이었어. 나 거짓말 말고 진실을 말해. 남편 진실은 내가 당신한테 지쳤다는 거야. 이제 끝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며칠 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고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간호사 보호자분은요? 나 없습니다. 혼자 왔어요. 간호사 남편분은요? 나 연락이 안 됩니다. 간호사 출산 후에 도와줄 사람은? 나 없어요. 혼자 할게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 형수님 출산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나 고맙습니다. 시동생 근데 형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던데 형수님도 생각 좀 해보세요. 나 무슨 말씀이세요? 시동생 형도 사람인데 힘들면 놔줘야죠. 형수님도 매달리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병원비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는 카드를 긁었습니다. 한도가 초과됐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직원 다른 카드 있으세요? 나 잠깐만요. 남편한테 전화 좀 할게요. 직원 서두르세요.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병원비 300 내야 돼. 카드 한도 넘었어. 도와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내야지. 왜 나한테 전화해? 나 어머님, 저 지금 손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 그럼 친정에 전화해. 나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시어머니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내가 알아서 해. 이제 우리 집안일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나는 퇴원했고 큰아이와 함께 갓난아기를 돌봤습니다. 큰아이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나 아빠는 바쁘셔. 큰아이 아기 보러 안 와요. 나 나중에 오실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조정 기일은 2달 후였습니다. 나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은 무료 법률구조 창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 남편분이 혼자 신청한 거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 상대가 일방적으로 원하면 조정 불성립되고 소송 가능성 있습니다. 나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재판 이혼 사유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변호사 잘못 유무보다 혼인 관계가 파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볼은 푹 꺼졌고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조정 기일에 법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조정위원 양측 의견이 다르네요. 남편 측은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부인 측은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남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조정위원 남편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저를 의심하고 감시했으며 임신 중에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가정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랑. 남편 그건 오해라고 했잖아요. 업무상 만난 사람이에요. 업무상 만난 사람이 당신한테 집안 정리하라고 했나요? 남편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조정위원 진정하시고 차분히 이야기 나눠봅시다. 조정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복도 끝에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키가 크고 헤어스타일이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가 남편 팔을 툭 쳤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남편 업무 관계자라니까. 거짓말 말고 진짜 누구냐고요. 여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자 저 사람이 부인이세요. 남편 신경 쓰지 마. 여자 그래서 이렇게 집착하는구나. 이해는 가네요. 뭐라고요? 여자 아니 오빠가 나한테 말한 거랑 똑같네. 정말 힘들었겠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자 저요. 저는 오빠 여자친구예요. 모르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여자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이야기 안 끝났어요. 남편 끝났어. 이제 법으로 하자. 법으로 하자고 좋아. 나도 그럴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체 내역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치고 날짜와 금액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2건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큰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구청 민원실로 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 했습니다. 직원 본인 아니면 위임장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여기 있어요. 직원 배우자도 위임 없이는 열람 불가능합니다.
나 그럼 어떡하죠? 직원 본인 동의 받으셔야죠.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재산조회 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절차.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뒤 상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이혼 소송과 동시에 양육비 청구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변호사, 법원에서 금액 정하면 매달 이행해야 하는데 안 주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나 강제집행이요. 변호사, 급여 압류계좌, 압류재산 압류 등이요. 다만 상대가 재산 숨기면 찾기 어렵습니다.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차량 명예 이런 거 최대한 모으세요. 나는 메모를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직원, 다른 카드 있으세요? 나 잠깐만요. 지갑을 뒤졌습니다. 현금 3,000원이 있었습니다. 우유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빵 한 개만 샀습니다. 그날 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큰아이, 엄마, 우리 이사 가요. 나 왜? 큰아이 애들이 우리 집 전기 끊긴다고 놀렸어요. 나 누가 그래? 큰아이 반 애들이요. 엄마 요금 안 냈죠. 나 곧 낼 거야. 큰아이 거짓말. 나 거짓말 아니야. 큰아이 엄마는 맨날 나중에래. 나중에가 언제예요? 아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손등에 거친 피부가 만져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아내의 의처증과 정서, 불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외도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장례식장 목격, 법원 복도 목격, 통장, 이체 내역.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고 남편이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판사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피고는 결혼 생활 내내 원고를 의심하고 감시했으며 임신 중에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판사,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저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그리고 법원 복도에서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판사, 증거 있습니까? 나 목격했습니다. 판사, 물적 증거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부인했습니다. 여자는 단순 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통장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판사, 이 금액이 여자에게 간 거라는 증거는요? 나 매달 규칙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판사,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 그 돈은 사업 운영비로 쓴 겁니다. 결국 이혼은 인용됐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양육비 100만 원 입금 안 됐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남편 지금 돈이 없어. 나 판결 났잖아요. 남편 판결 나도 돈 없으면 못 줘.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 나도 먹고 살아야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이행명령 신청하세요. 법원에서 경고 들어갑니다. 나 그래도 안 주면요. 변호사 감치 신청 가능합니다. 구치소 갈 수도 있어요. 나 바로 신청할게요. 변호사 그 전에 재산 조회부터 해보세요. 숨긴 재산 있을 수 있어요.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 없음, 부동산 없음, 차량 없음, 예금, 잔액 10만 원. 나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변호사 이상하네요. 사업한다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 시동생 명의로 돼 있어요. 변호사 그럼 명의신탁 가능성 있습니다. 나 명의신탁이요. 변호사 실제 소유자는 남편인데 명의만 동생으로 해놓은 거요. 입증이 어렵습니다. 나는 시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열람했습니다. 대표는 시동생이었지만 실제 운영자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업장 앞까지 갔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남편 뭐 하는 거야? 나 당신 재산 없다며. 남편 없어. 나 그럼 저건 뭐예요? 저 트럭은. 남편 회사 거야. 나 회사 대표가 누군데. 남편 내 동생이라니까. 나 당신이 운영하잖아요. 남편 증명해봐. 증명 못하면 집착하지 말고 꺼져.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봤습니다. 시급 9,500원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큰아이에게 동생을 부탁했습니다. 큰아이 엄마 언제 와요? 나 아침에 올게. 큰아이 무서워요. 나 문 잘 잠그고 있어. 핸드폰 옆에 두고.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손에서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4시쯤 취객이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취객 담배 줘 빨리. 나 신분증 보여주세요. 취객 신분증은 무슨 신분증 나이 처먹은 게 보이잖아. 나 규정입니다. 취객아 진짜 재수없네. 너 사장이야. 나 아닙니다. 취객 그럼 닥치고 줘. 나는 담배를 건넸습니다. 취객이 돈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습니다. 500원짜리 4개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양육비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에게 경고가 갔습니다. 남편은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 내용은 무자력이었습니다. 나 지금 재산도 수입도 없어줄 수가 없다.
판사 재산조회 결과 확인했습니다. 원고 명의 재산 없습니다. 나 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어요. 사진 여기 있습니다. 판사 사업장 대표가 동생 명의네요. 나 명의만 그런 거예요. 실제 운영은 남편이 해요. 판사 입증 자료 더 필요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양육비 받고 싶어. 그럼 증명해. 나 당신 비겁해. 남편 비겁한 건 당신이야. 판결 났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 아이들 생각은 안 해. 남편 아이들은 당신이 키운다며 당신이 알아서 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12건, 사업장 출근 사진 5장, 차량 번호, 세대, 시댁, 부동산, 등기부등본 2건. 나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집 앞까지 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남편 차량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재산조회에 없던 차량이었습니다. 나는 차량 등록 원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소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밤에 핸드폰으로 SNS를 검색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쳤습니다. 계정이 나왔습니다. 비공개였습니다. 여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나는 문자를 지운 뒤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절차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명의신탁, 채권 압류, 급여 압류,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손글씨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상담료로 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변호사 명의신탁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실제 운영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사업장 출입 기록, 거래처와의 통화 내역, 급여 수령 흔적 이런 것들이요. 나 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호사 남편 명의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신고 안 하고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요. 나 현금이면 증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생활 수준과 지출 내역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SNS 게시물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캡처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이거 날짜 기록해 두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무자력 주장 반박할 수 있어요. 나 그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일단 채권 압류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남편이 거래처에서 받는 돈이 있다면 직접 압류할 수 있어요. 나 거래처를 어떻게 아나요? 변호사,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업종으로 추정 가능하고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남편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시동생 명의 사업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항목은 급여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변호사, 이제 급여 압류 들어갑니다. 나 그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법원 결정 나면 사업장에서 직접 법원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 급여의 절반이 양육비로 압류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첫 입금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넣었습니다. 1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판결 받은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날은 고기를 샀습니다. 큰아이,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나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큰아이, 우와 진짜요. 작은아이도 좋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달 입금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양육비가 안 들어왔어요. 변호사, 사업장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업장이 폐업 신고했습니다. 나 폐업이요. 변호사, 시동생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요. 나 그럼 남편은요? 변호사,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시 시동생 사업장 앞으로 갔습니다. 간판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지 안내가 나왔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사업장 폐업했다며 어디 있어요?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발송 실패였습니다. 번호가 해지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남편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해지됐어요. 변호사, 주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전입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떼어봤는데 말소 예정 상태네요. 나 말소 예정이요. 변호사, 주소지를 비워둔 거예요. 추적을 피하려는 겁니다.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도 함께 신청할게요.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의 이름이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미지급 금액 1,200만 원. 출국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왜 자꾸 전화해? 나 어머님, 아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나도 몰라. 나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시어머니,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나 출국 금지도 됐고 명단 공개도 됐어요. 시어머니, 그래서 나보고 어쎄. 나 최소한 손주들은 생각하셔야죠. 시어머니, 손주 운운하지 마. 내가 이혼해놓고 무슨 손주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차량, 시동생 명의 폐업 사업장, 남편의 실종.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회행위 취소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나 그게 뭔가요? 변호사, 남편이 채무를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나 입증할 수 있나요? 변호사 시어머니 명의 차량 있죠?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차량 등록원부, 보험 가입 내역, 주유 카드 사용 기록. 하나하나 서류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차량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남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주유 기록을 확인하니 남편이 다니던 사업장 근처 주유소였습니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를 남편으로 등록했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법원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너 미쳤어. 나를 고소해. 나 고소가 아니라 소송입니다. 시어머니, 무슨 소송? 내 차를 왜 가져가려고 해? 나 남편이 실제로 쓰던 차잖아요. 시어머니 명의가 내 건데 무슨 소리야? 나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시어머니,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우리 집안 건드리지 마. 나 이미 건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판사, 피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 측 변호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판사,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피고, 명의 차량은 실제로는 채무자인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주유 기록, 보험 가입 내용 모두 남편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판사,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시어머니 측 변호사, 명의자가 어머니이므로 소유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판사, 하지만 실사용자가 아들이라는 정황이 명확해 보이는데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 가족 간 차량 공유는 흔한 일입니다. 재판은 2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채무자로 판단되며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원고 승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4명의 차를 왜 빼앗아가요? 판사, 정숙하십시오. 시어머니, 아니, 이 며느리가 지금. 판사,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이러면 너도 가만 안 둬. 나 이미 가만 안 두셨잖아요. 시어머니, 뭐. 나 제 아이들 굶기고 집에서 쫓아낸 게 누구예요? 시어머니, 그건 내가 이혼해서 그런 거잖아. 나 이혼은 남편이 요구했고 외도한 건 남편이에요. 시어머니, 증거 있어, 증거. 나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차량은 압류됐고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낙찰가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양육비 일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나는 시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시동생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동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생, 형수님, 왜 여기까지 와요? 나 형 어디 있어요? 시동생, 저도 몰라요. 나 사업장은 왜 폐업했어요? 시동생, 장사가 안 됐어요. 나 거짓말 말고 진짜 이유 말해봐요. 시동생, 진짜라니까요.
나 명의만 빌려준 거 아니에요. 시동생 무슨 소리예요? 나 실제 운영은 형이 했잖아요. 시동생 증명 못하면 그만 가세요. 나 증명할 겁니다. 시동생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시동생도 공모자예요. 변호사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 어떻게 입증하나요? 변호사 사업장 거래처 찾아보세요. 거래처 직원들 증언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는 폐업한 사업장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업체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 무슨 일이세요? 나 옆에 있던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 아세요? 직원 악어기요 폐업했던데요. 나 거기 사장님 아세요? 직원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나 혹시 사진 보여드리면 알 수 있을까요?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원 이 사람이요 맞아요. 여기서 자주 봤어요. 나 이 사람이 사장이었나요? 직원 그런 것 같던데요. 명함도 주고 그랬어요. 나 명함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직원 버렸을 텐데요. 나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직원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책은 대표였습니다. 나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직원 네 가져가세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 이거면 됩니다. 명의신탁 입증 가능합니다.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동생명의 사업장이 실제로는 남편 것이었다는 소송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직원 명함에 대표로 나와 있었고 실제로 그분이 운영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시동생 측 변호사 명의는 제 의뢰인이었습니다. 판사하지만 실질 운영자는 달랐다는 증언입니다. 재판은 넉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며 사업 수익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시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시동생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수배가 내려갔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감치 영장이었습니다. 석 달 뒤 남편이 잡혔습니다. 지방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나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앉았습니다. 머리는 길게 자랐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남편 할 말 없어. 나 아이들은 생각 안 했어요. 남편 미안해. 나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남편 돈이 정말 없었어. 나 SNS 봤어요.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가고. 남편 그건 그 사람 돈이었어. 나 그럼 더 비겁한 거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 나도 모르겠어. 나 양육비는 계속 밀리고 있어요. 남편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줘? 나 나올 생각이나 하세요. 남편 보석금 없어. 나 가족들한테 받으세요. 남편 가족들도 다 등 돌렸어. 당신 때문에. 나 제 잘못이 뭔데요?
남편 소송 때문에 다들 피해봤잖아. 나 그건 숨긴 재산 찾은 거예요. 남편 어쨌든 우리 가족 망쳤어.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인가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큰아이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나 볼일 좀 보고 왔어. 작은아이 배고파요. 나 밥 해줄게.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큰아이 엄마 아빠는 언제 봐요? 나 나중에 보게 될 거야. 큰아이 나중은 언제예요? 나 그건 엄마도 몰라. 작은아이 나는 아빠 얼굴 기억 안 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하라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의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나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 정밀 검사 더 해봐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의사 검사만 해도 200은 넘을 겁니다. 나 치료는요? 의사 그건 결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차 경매 대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검사비를 내면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30만 원, 전기요금 10만 원, 가스요금 8만 원, 통신비 12만 원. 남는 돈은 4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의점 알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는 5번 근무였습니다. 한 번에 7만 원씩 35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노트에 계산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마이너스는 없었습니다. 간신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새벽 5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 형수님, 나 왜 여기 왔어요? 시동생 형 면회 갔다 오는 길이에요. 나 그래서요. 시동생 형수님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나 안 됩니다. 시동생 우리 집까지 가압류 걸렸어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나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동생 형수님도 어렵잖아요. 서로 좀 이해하면 안 돼요. 나 이해해요. 아이들 굶길 때 이해해줬어요. 시동생 그건 형이 한 거잖아요. 나 당신도 공모했잖아요. 시동생 저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나 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시동생은 할 말을 잃고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이 거칠어져서 물에 닿으면 따가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감치 집행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여전히 밀렸습니다. 명단 공개는 계속됐고 출국 금지도 유지됐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명단 공개 때문에 취업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일용직으로 떠돌았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변호사 일용직 급여도 압류 신청하겠습니다. 나 일용직도 압류가 돼요. 변호사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서 실효성은 떨어져요.
그래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야, 이제 그만하자. 나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우리 애 이제 사람 구실도 못해 명당 공개 때문에 어디도 못 가. 나 그건 양육비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돈이 없다니까 어떻게 줘? 나 일은 하잖아요. 시어머니 일용직으로 번 돈도 다 압류당해. 나 그게 양육비예요. 시어머니 손주들 생각해서 좀 봐줘. 나 손주들 생각하면 양육비를 주셔야죠. 시어머니, 넌 정말 악착 같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1살 더 먹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됐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친구에게 다시 빌렸습니다. 의사는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양육비는 계속 압류로 들어왔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빚이 쌓였고 카드도 정지됐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시동생은 아파트를 경매로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들을 담담히 들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을 돌려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큰아이 엄마,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큰아이, 그럼 왜 양육비를 안 줘요? 나 줄 수 있는데 안 준 거야. 큰아이, 그럼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커서 판단할 일이야. 큰아이 엄마는 아빠 미워요. 나 미워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큰아이, 왜요? 나 미워할 시간에 너희 키우는 게 더 중요해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금액, 절차, 판결.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니다. 책임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재산을 숨기고 도망친 상대를 마주했을 때, 포기하고 그냥 살 것인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습니다. 법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더뎠지만 결국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옳다면 법은 결국 당신 편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책임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문자를 지운 뒤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절차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명의신탁, 채권 압류, 급여 압류, 재산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손글씨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상담료로 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변호사 명의신탁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실제 운영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사업장 출입 기록, 거래처와의 통화 내역, 급여 수령 흔적 이런 것들이요. 나 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호사 남편 명의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신고 안 하고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요. 나 현금이면 증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생활 수준과 지출 내역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SNS 게시물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캡처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이거 날짜 기록해 두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무자력 주장 반박할 수 있어요. 나 그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일단 채권 압류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남편이 거래처에서 받는 돈이 있다면 직접 압류할 수 있어요. 나 거래처를 어떻게 아나요? 변호사,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업종으로 추정 가능하고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남편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시동생 명의 사업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항목은 급여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변호사, 이제 급여 압류 들어갑니다. 나 그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법원 결정 나면 사업장에서 직접 법원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 급여의 절반이 양육비로 압류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첫 입금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넣었습니다. 1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판결 받은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날은 고기를 샀습니다. 큰아이,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나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큰아이, 우와 진짜요. 작은아이도 좋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달 입금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양육비가 안 들어왔어요. 변호사, 사업장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업장이 폐업 신고했습니다. 나 폐업이요. 변호사, 시동생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요. 나 그럼 남편은요? 변호사,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시 시동생 사업장 앞으로 갔습니다. 간판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지 안내가 나왔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사업장 폐업했다며 어디 있어요?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발송 실패였습니다. 번호가 해지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남편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해지됐어요. 변호사 주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전입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떼어봤는데 말소 예정 상태네요. 나 말소 예정이요. 변호사 주소지를 비워둔 거예요. 추적을 피하려는 겁니다.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도 함께 신청할게요.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의 이름이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미지급 금액 1,200만 원.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왜 자꾸 전화해? 나 어머님, 아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나도 몰라. 나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시어머니,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나 출국 금지도 됐고 명단 공개도 됐어요. 시어머니 그래서 나보고 어쎄. 나 최소한 손주들은 생각하셔야죠. 시어머니 손주 운운하지 마. 내가 이혼해놓고 무슨 손주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차량, 시동생 명의 폐업 사업장, 남편의 실종.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회행위 취소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나 그게 뭔가요? 변호사, 남편이 채무를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나 입증할 수 있나요? 변호사, 시어머니 명의 차량 있죠?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차량 등록원부, 보험 가입 내역, 주유 카드 사용 기록. 하나하나 서류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차량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남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주유 기록을 확인하니 남편이 다니던 사업장 근처 주유소였습니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를 남편으로 등록했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법원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너 미쳤어. 나를 고소해. 나 고소가 아니라 소송입니다. 시어머니, 무슨 소송, 내 차를 왜 가져가려고 해? 나 남편이 실제로 쓰던 차잖아요. 시어머니 명의가 내 건데 무슨 소리야. 나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시어머니,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우리 집안 건드리지 마. 나 이미 건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판사, 피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 측 변호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판사,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피고, 명의 차량은 실제로는 채무자인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주유 기록, 보험 가입 내용 모두 남편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판사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시어머니 측 변호사 명의자가 어머니이므로 소유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판사하지만 실사용자가 아들이라는 정황이 명확해 보이는데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 가족 간 차량 공유는 흔한 일입니다. 재판은 2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채무자로 판단되며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원고 승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4명의 차를 왜 빼앗아가요? 판사 정숙하십시오. 시어머니, 아니 이 며느리가 지금. 판사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이러면 너도 가만 안 둬. 나 이미 가만 안 두셨잖아요. 시어머니 뭐. 나 제 아이들 굶기고 집에서 쫓아낸 게 누구예요? 시어머니, 그건 내가 이혼해서 그런 거잖아. 나 이혼은 남편이 요구했고 외도한 건 남편이에요. 시어머니, 증거 있어, 증거. 나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차량은 압류됐고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낙찰가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양육비 일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나는 시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시동생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동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생, 형수님, 왜 여기까지 와요? 나 형 어디 있어요? 시동생, 저도 몰라요. 나 사업장은 왜 폐업했어요? 시동생, 장사가 안 됐어요. 나 거짓말 말고 진짜 이유 말해봐요. 시동생, 진짜라니까요. 나 명의만 빌려준 거 아니에요. 시동생, 무슨 소리예요? 나 실제 운영은 형이 했잖아요. 시동생, 증명 못하면 그만 가세요. 나 증명할 겁니다. 시동생,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시동생도 공모자예요. 변호사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 어떻게 입증하나요? 변호사, 사업장 거래처 찾아보세요. 거래처 직원들 증언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는 폐업한 사업장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업체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 무슨 일이세요? 나 옆에 있던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 아세요? 직원, 거기요, 폐업했던데요. 나 거기 사장님 아세요? 직원,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나 혹시 사진 보여드리면 알 수 있을까요?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원, 이 사람이요, 맞아요. 여기서 자주 봤어요. 나 이 사람이 사장이었나요? 직원, 그런 것 같던데요. 명함도 주고 그랬어요. 나 명함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직원, 버렸을 텐데요. 나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직원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책은 대표였습니다. 나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직원, 네, 가져가세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 이거면 됩니다.
명의신탁 입증 가능합니다.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동생명의 사업장이 실제로는 남편 것이었다는 소송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직원 명함에 대표로 나와 있었고 실제로 그분이 운영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시동생 측 변호사 명의는 제 의뢰인이었습니다. 판사하지만 실질 운영자는 달랐다는 증언입니다. 재판은 넉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며 사업 수익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시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시동생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수배가 내려갔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감치 영장이었습니다. 석 달 뒤 남편이 잡혔습니다. 지방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나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앉았습니다. 머리는 길게 자랐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남편 할 말 없어. 나 아이들은 생각 안 했어요. 남편 미안해. 나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남편 돈이 정말 없었어. 나 SNS 봤어요.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가고. 남편 그건 그 사람 돈이었어. 나 그럼 더 비겁한 거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 나도 모르겠어. 나 양육비는 계속 밀리고 있어요. 남편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줘? 나 나올 생각이나 하세요. 남편 보석금 없어. 나 가족들한테 받으세요. 남편 가족들도 다 등 돌렸어. 당신 때문에. 나 제 잘못이 뭔데요? 남편 소송 때문에 다들 피해봤잖아. 나 그건 숨긴 재산 찾은 거예요. 남편 어쨌든 우리 가족 망쳤어.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인가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큰아이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나 볼일 좀 보고 왔어. 작은아이 배고파요. 나 밥 해줄게.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큰아이 엄마 아빠는 언제 봐요? 나 나중에 보게 될 거야. 큰아이 나중은 언제예요? 나 그건 엄마도 몰라. 작은아이 나는 아빠 얼굴 기억 안 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하라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의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나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 정밀 검사 더 해봐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의사 검사만 해도 200은 넘을 겁니다. 나 치료는요? 의사 그건 결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차 경매 대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검사비를 내면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30만 원 전기요금, 10만 원 가스요금, 8만 원 통신비 12만 원. 남는 돈은 4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의점 알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는 5번 근무였습니다. 한 번에 7만 원씩 35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노트에 계산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마이너스는 없었습니다. 간신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새벽 5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 형수님, 나 왜 여기 왔어요? 시동생 형 면회 갔다 오는 길이에요. 나 그래서요. 시동생 형수님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나 안 됩니다. 시동생 우리 집까지 가압류 걸렸어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나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동생 형수님도 어렵잖아요. 서로 좀 이해하면 안 돼요. 나 이해해요. 아이들 굶길 때 이해해줬어요. 시동생 그건 형이 한 거잖아요. 나 당신도 공모했잖아요. 시동생 저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나 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시동생은 할 말을 잃고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이 거칠어져서 물에 닿으면 따가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감치 집행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여전히 밀렸습니다. 명단 공개는 계속됐고 출국 금지도 유지됐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명단 공개 때문에 취업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일용직으로 떠돌았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변호사 일용직 급여도 압류 신청하겠습니다. 나 일용직도 압류가 돼요. 변호사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서 실효성은 떨어져요. 그래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야, 이제 그만하자. 나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우리 애 이제 사람 구실도 못해 명단 공개 때문에 어디도 못 가. 나 그건 양육비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돈이 없다니까 어떻게 줘. 나 일은 하잖아요. 시어머니 일용직으로 번 돈도 다 압류당해. 나 그게 양육비예요. 시어머니 손주들 생각해서 좀 봐줘. 나 손주들 생각하면 양육비를 주셔야죠. 시어머니, 넌 정말 악착 같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1살 더 먹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됐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친구에게 다시 빌렸습니다. 의사는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양육비는 계속 압류로 들어왔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빚이 쌓였고 카드도 정지됐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시동생은 아파트를 경매로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들을 담담히 들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을 돌려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큰아이 엄마,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큰아이, 그럼 왜 양육비를 안 줘요? 나 줄 수 있는데 안 준 거야. 큰아이, 그럼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그건 내가 커서 판단할 일이야. 큰아이 엄마는 아빠 미워요. 나 미워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큰아이, 왜요? 나 미워할 시간에 너희 키우는 게 더 중요해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금액, 절차, 판결.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니다. 책임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재산을 숨기고 도망친 상대를 마주했을 때, 포기하고 그냥 살 것인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습니다. 법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더뎠지만 결국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옳다면 법은 결국 당신 편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책임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